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하며 우리 군이 위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선박 단속을 구실로 우리 군이 NLL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데 세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상태여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 SPC 그룹 내 식품 계열사 전체에 대해 강력 기획 감독에 들어가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위험한 식품 기계를 보유한 전국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올가을 들어 처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설악산과 향로봉 등 일부 산간 지역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10월에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닷새 만에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8층에서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3시간쯤 전인 오전 8시 45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이곳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면서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인데요. 지금 제 뒤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보여서 항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8층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집행하러 왔다고 밝힌 뒤부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당직자들이 경비원 연락을 받고 급히 8층에서 입구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직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김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대해서만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인 입회 전까지는 압수수색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사에서 혹시나 했을지 모를 검찰의 강제 집행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낮 11시 10분쯤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당사를 방문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직후 공지를 통해 주요 당직 의원들에게 즉시 당사로 집결해줄 것을 지시하고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압수수색 시도입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의총장에서는 오전 11시 반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비상의총을 재개한 뒤 국정감사 재개 여부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같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긴급 의총과 항의 방문에 돌입하면서 모든 상임위는 정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이냐고도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절차라면서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냐면서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총과 항의 방문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사실상 국감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면서 전국은 다시 빠르게 냉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 조사는 오늘도 진행되겠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 이튿날인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연이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기한은 최장 20일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이 체포된 시점부터 따지면 벌써 닷새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가져갔고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김 부원장이 다시 1억 원을 돌려줘서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한 동안 김 부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조사에서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어떤 경위로 받게 됐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김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돈이 건너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이 내용을 폭로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나는 거라며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이죠.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YTN 등 일부 취재진이 오늘 아침 경기도 모처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근처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할 말이 있다면 법정 앞에서 하겠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할 말 있으면 앞으로 제가 법정에서 할게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할게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만 인터뷰 할 테니까 앞으로 집에 오는 건 인터뷰 다 사절입니다. 법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각각 건너간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과의 인연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 사이에 오고 간 불법 자금이 더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당시 신분과 함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묵인 같은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주요 수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다면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대한 건 빼고 대장동 특검만 수용하라면서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대표가 특검을 거듭 제안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면서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만하자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 제안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은 특검 대상에서 빼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드리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의혹 수사는 최소한의 사실조차 은폐 왜곡하는 하명 수사로 변질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물타기 꼼수라면서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특검은 제외하고 대장동 관련 특검이라도 수용하라고 제안한 데 대해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국회가 청취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는 대부분 연기됐다고요? 지난 4일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면서 조금 전 용산으로 이동해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후 재개될 경우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두고 마지막까지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장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 이 대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것인지 표적 수사는 아닌지 캐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을 놓고도 적법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는데 문재인 정부 전현직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상임위 상황까지 정리해 주시죠. 카카오 먹통 사태와 SPC 노동자 사고, 금리 인상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과방위에서는 지난 15일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각사의 창업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슈퍼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의원들은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 보상 방안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서 오후에 다시 한번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현안은 정무회에서도 다뤄집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대 노동자 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따질 예정이고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올린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함정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사격을 하는 적반하장식 맞대응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이번엔 새벽 시간에 북한 상선이 NLL 이남으로 내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통신 20여 차례와 2차례에 걸쳐 기관총 20발을 쏘는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NLL 최대 3.3km 지점까지 남하했다가 새벽 4시 20분쯤 퇴거했는데요. 군은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 사격도 진행됐습니다. 합참은 오늘 새벽 5시 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골 일대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 영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우리 영내에 관측된 낙타는 없었습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새벽 상황에 대해 북한 측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남한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2.5에서 5km 침범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의 감시와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지시하고 새벽 5시 50분쯤 해당 수역 부근에서 방사포탄 10발을 발사해 적 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현군 일대에서 사격 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서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우리 군의 퇴거 조치에 대한 위협 사격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또 북한 상선이 새벽에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NLL을 넘기는 어려운 만큼 사전에 기획한 도발로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거나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삼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연탄으로 추위를 버티는 사람들에겐 다가오는 겨울이 벌써 걱정입니다. 물가와 금리 오름세로 팍팍해진 생활에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기부마저 얼어붙으면서 매해 잇따르던 연탄 후원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중계동 연탄은행 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은 연탄을 나눠주려고 쌓아놓는 창고라고 하는데 연탄 많이 쌓여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연탄은행 창고를 보시면 연탄이 100여 장 정도 쌓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이곳 백사마을에 있는 창고 두 곳 모두 연탄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는데 올해는 후원이 뚝 끊기면서 이곳 창고도 비게 된 겁니다. 해마다 겨울을 앞둔 10월이면 연탄 20만 장 정도가 기부로 들어왔다는데요. 이번 달 연탄은행에 들어온 연탄은 고작 3만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거의 80%가 줄어든 셈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이어 5%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후원자들이 기부를 중단한 겁니다. 연탄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금리 또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지금 어려워진 상태이다 보니까 연탄 나눔에도 적극적이셨던 그런 후원자 분들께서도 당분간만 이거 후원을 좀 멈춰달라고. 당장 기부받은 연탄으로 추위를 버텨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입니다.
실제 서울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모두 1,600여 가구 정도이고 전국으로 넓혀보면 무려 8만 1,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0%, 차상위 계층 가구가 10% 정도이고 자녀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등 소외 가구가 44% 정도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연탄을 쓰는 가구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마땅치 않은 80대 어르신들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연탄보다 비싼 기름 보일러는 언감생심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의 여파로 소비 심리와 함께 기부 손길마저 얼어붙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찬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계동 연탄은행 창고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나흘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 대응용 2차 개량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도 확진자 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소폭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02명입니다. 전주보다 3,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6,800여 명 줄어서 15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소폭 올라서 전국 20.6%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226명,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완만하긴 하지만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벌써 나흘째 늘고 있고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 8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1을 넘으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정을 맞은 단풍철과 곧 있을 헬로윈데이 축제도 확산세를 더할 수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겨울 재유행에 대비해서 모레인 수요일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이가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서도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와 BA.4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맞춤형 백신 공급에도 현재 개량 백신 접종률이 1.2%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 유행 우려 속에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의미와 앞으로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부분, 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죄는 상당히 죄질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설사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결정을 하고 문건을 삭제를 하고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에 좀 약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북한과 관련돼 있어서 정치 판단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서욱 전 국정원장하고 김웅희 전 해경청장은 서욱 전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 하더라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걸 보면 상당히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영장 발부 사유를 보고 좀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지된 걸 보면 한 줄도 안 돼요. 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유인데 혐의가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을 기각할 때는 좀 약간 내용이 좀 설시를 좀 자세하게 해요. 그렇지만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라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발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면요. 일단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범죄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구속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범죄 혐의 인정 여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 중대하지 않으면 구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또 중대성, 그다음에 따지는 것이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는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되었고 혐의 자체도 상당히 중대하다. 예.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명백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의 어떠한 방법이 삭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증거와 관련돼서 삭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판 도중에 증거를 인멸을 시도할 수 있고 또 회유할 수 있다고 영장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공지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미 뭐 앞에 두 개 요건을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 혐의 가운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욱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 자체는 이제 합참 보고서를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합참 보고서 자체가 이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월북으로 판단했는데 월북에 근거되는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뭐 감청 정보랄지, 예. 아니면 뭐 문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월북에 짜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여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김용희 전 해경청장도 마찬가지고 서욱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사실은 월북과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러한 자료를 취사 선택하게 해서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취지로 뭐 영장이 청구된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허위 보고하도록 한 건 맞다, 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영장이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이 월북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판단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이제 소명된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월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허위 보고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사실 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죄 무죄를 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적어도 영장 단계에 있어서 영장 전담 판사는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이 됐던 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방이 좀 치열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였는지 아니면 의무에 없는 걸 시켰는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을까요? 아마 특히 이제 서욱 전 장관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부분에 굉장히 많은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욱 전 장관이 특히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밈스라고 해서 네.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 뭐 감청 정보랄지 이런 것을 탑재하거든요. 근데 탑재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욱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볼 수 없게 배포하지 말도록. 그래서 일단 원본은 살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서 한 것은 예.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고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서 의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서욱 전 장관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인데 예. 아마 법원은 공무원 또 서욱 전 장관이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인원, 기관을 제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오직 서해피설 공무원과 관련된 월북 사건에 있어서만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예. 뭔가를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판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고 서로 주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국방부와 해경 실무진 뭐 100명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때 뭐 내부 지침이나 규칙, 뭐
관례 이런 것만큼 어떤 직원들의 증언도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에서는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는 이제 사람들의 진술이고요. 이제 관계된 사람의 진술이죠. 물적 증거는 우리가 뭐 말하는 뭐 CCTV랄지 문건이랄지 뭐 메모지랄지 이런 것들인데 네. 아마 이제 문건 자체와 그다음에 밈스에서 이걸 삭제했잖아요. 그건 명백히 존재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삭제한 과정에 있어서 예. 또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욱 전 장관이랄지 김웅희 전 해경청장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 지시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사실은 해경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전 정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초로 전 정권의 장관이 구속된 사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었고 거기에서 상당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안보실이 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일단 9월 22일 날 2020년 9월 22일 날 그 이대준 씨가 이제 피살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1시 정도에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주재로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걸 주재를 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그리고 뭐 관계 기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요. 예, 뭐 안보 라인들이 그렇죠, 많이 엮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에 의거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오히려 이 사건은 이제 주범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에 있어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예.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을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 그리고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훈 안보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부분도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거고요. 그러면 최종 수사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일까요? 어떻습니까?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를 이제 노영민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예. 그럼 보고하고 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외교나 북한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통수권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밑에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 진술 중에서 설사 대통령 관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대면 보고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면 보고는 한걸로 감사원 조사로 네네, 나오긴 감사원 했죠. 조사 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결국은 이 두 사건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은 제일 정점을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수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자금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고요. 지금 검찰은 어쨌든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네. 현금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증거는 예. 검찰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8억 4,700 받았고 예. 그중에서 뭐 한 1억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져갔고 예. 그다음에 1억은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어디로 쓰였느냐. 예.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방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이랄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예. 거기 대선 자금이라고 또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가 이게 엄청난 이게 풍비평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정치권에. 예. 그런데 이걸 아무런 증거 없이 거기에 기재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김용 부원장이 전혀 나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더군다나 어디다 전달했다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 예. 또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가 저는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이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검찰은 대권과 어떤 대권 자금과 연결고리 이걸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단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어떤 폭로를 할지도 관심이고요. 예, 많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던 SPC 그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식품 기계를 보유한 전국 13만 개가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집중 단속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SPC 그룹. 저희 회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노동당국이 SPC 그룹의 식품 계열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PC 그룹 내 식품 원료 계열사를 상대로 강력한 산업안전 보건기획 감독에 나서 현장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 개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SPC 삼립과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 지리산 보천, 오션뷰팜, SPL, SPC팩 등으로 사고가 난 SPL에서 SPC 계열사의 70%에 달하는 그룹 내 전체 식품, 원료 계열사로 확대된 셈인데 이번 주 중에 불시에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SPC 그룹뿐만 아니라 식품 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 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식품 제조업체 3만 5천 곳, 프레스와 크레인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 10만 곳으로 노동부는 일단 자율점검 개선 기회를 주는 현장 지도를 한 뒤 4천여 곳을 불시 감독해 적발된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10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그리고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5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에서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요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만 22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가족을 살해한 흥신소이용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최근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의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시행 1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들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여전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법의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며 온라인 스토킹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를 저는 굉장히 연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괴롭히는 행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 등 가족 간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인데 가정폭력 범죄엔 스토킹이 빠져 있어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남편의 어떤 이 절박한 마음이 이것이 범죄 행위인가라고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대치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현장에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짧게 영상을 잘라봤는데 현장에 있다 오셨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전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 하고 있는데 8시 45분경에 검찰에서 이제 당사 민주연구원 8층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층에 그 당원존이 있거든요. 네. 들어갈 때 1층에 들어갈 때 당원존에 가는 것처럼 해서 들어갔다가
8층에 이제 올라가면 민주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 민주연구원에도 출입문이 이제 보안 시설이 있는데 당직자가 이제 그 보안 시설 이제 출입증 넣고 이렇게 들어갈 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부원장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지금 그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입장 변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날 1차 압수수색 때에도 저희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검찰이 거절했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한나라당 압수수색 때라든지 뭐 언론사라든지 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독 그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것도 국감 중에 제1당 야당에 대한 정말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그 중앙 당사 압수수색을 지금 자행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또 저희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그 이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그 전에 EXX라고 해서 국회를 모독한 발언 그리고 저 사상 초유의 야당 그 압수수색과 관련한 좀 사과라든지 재벌 방지 약속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협치보다는 협박과 겁박을 통해서 야당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부 여당의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10시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 예. 그 국감을 지금 잠정 중단하고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하러 항의 방문을 하러 11시 30분에 이제 169명 예. 중에 이제 주요한 당직자들 지금 중앙 당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서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이제 2시에 또 의총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님 이재명 대표 울먹이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실질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 성역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수차례 민주당이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꺼냈던 얘기들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 있던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그 당시 정권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왔던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 힘을 활용해서 이를 저지하려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의 정당한 영장, 법 집행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더 굉장히 표정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지금 있게 되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법 리스크와 한 몸처럼 얽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과 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압수수색 시도가 또 한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강제로 물리력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를 검찰이 거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전부 다 열어주고 다 압수수색에 응하겠습니까? 임의제출 방식도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강제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양쪽 간의 저거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저렇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검찰과 맞닥뜨렸을 때 임의제출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일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청와대라든지 각 언론사라든지 그리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의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압수수색 있을 때 좀 더 임의제출 방식으로 다 종결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일 시정연설 전까지는 압수수색 보다는 좀 이렇게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망신 주려고 하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라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맞서고 있고 또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도 회유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왔던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은 누구에게 회유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작심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유동규 씨의 한국일보 인터뷰를 이제 보니까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 하나에도 이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 큰 돌을 던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10년 정도를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왔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성남시 시절부터 여기 대장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선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관련돼서 사건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유동규 씨가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 있고 과거와는 사뭇 다른 또 사건의 진실에 매우 부합해 보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에 대한 범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남욱 그리고 김만배 등 여러 일당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발언이라든지 또 CCTV 내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고 또 구속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서 현재 구속까지 되고 있는 뭔가 반전의 상황들이 있다면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아님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있는 정진상 실장 등 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한데 그들의 여기에 대한 반박 논거나 주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공격의 화살을 국민의힘 정치 탄압한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검찰을 이른바 악마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과거 조국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지켜봤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설명하기 대신 검찰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게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방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그다음 민주당이 수탈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게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건대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부터 나왔던 특히나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그럼 여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입니까?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이 일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 나왔던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민주당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참정권의 선택을 침해받은 또 다른 국민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사실 거짓이라면 당당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면 그만일 건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세우고 있고 내일 시정연설하는 부분들과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회피성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큰 설득으로 다가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 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9월 달에 이제 저 대장동권이 불거졌잖아요. 그때 먼저 특검을 주장한 측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한 자 범인이라고 뒤에 저기 백도루까지 걸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동권과 관련된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50억 클럽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그 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당과 관련되고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밝혀졌거든요. 특히 그 대장동권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주인 검사도 윤석열이었고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또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거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특검하자는 얘기를 쏙 들어갔어요.
저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와의 저 TV 토론에서 특검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어물쩍하고 그냥 넘어간 게 윤석열 후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9월에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고 올해 3월에도 민주당에서 세 건의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고 또 검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실무로 하고 있는 검사들이 모두 다 친윤계 의원들을 다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이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특감을 다시 한번 또 제안하면서 그렇다면 좋다. 정부 여당에서 부산저축은행 건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받기 힘든 거 다 빼고 대장동 건만이라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 여당에서 더 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민주당의 입장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김용 부원장이 줬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게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장동 건이 1년 동안에 처음 배임으로 시작했다가 뇌물로 시작됐다가 다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작년 10월 3일 날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10월 20일까지 383일 동안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속이 풀리는 10월 20일 날 이 진술, 불법 대선 자금 진술하고 나오거든요. 저희는 뇌물죄 형량이 최대 15년 이상도 될 거다라고 아는 거고, 불법 대선 자금을 단순히 전달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게 이제 뇌물을 수수했느냐 아니면 돈을 받아서 전달했느냐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유동규의 그런 형량을 낮추려는 그 의도와 김용을 어떻게든 엮으려가는 검찰의 그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를 검찰에서 회유했다라는 정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동규 씨가 죄를 자백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백한 그 범인을 왜 풀어줍니까? 그것이 하나, 또 하나는 그 동거녀를 검사실에 동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감장에서 그 중앙지검장한테 이제 9월 달 대장동 건 외에 9월 달에 위례 신도시 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거든요.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킬 노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방 법원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전을 200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4번에 걸쳐서 8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잖아요. 2001년 4월은 한참 이제 당내 경선이 한참 중일 때였는데, 그때는 이미 대장동의 모든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건 다 이미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차된 시기에 김용 부원장이 그렇게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것도 의문인데다가 2021년 9월 달에 남욱 변호사가 해외 도피하고 있다가 들어오면서 JTBC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맥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의 진술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 상태에서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것인가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속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풀려난 유동규 씨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이 뇌물죄로 본인이 돈을 받고 전달한 상태 속에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은 이른바 전달은 운반책이었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뒤집어 씌고 뇌물을 받은 뇌물 수수자가 되게 된다면 유동규 씨 입장에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른바 여기에 대해서 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지은 죄를 받겠다.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죄가 있으면 그 지시한 죄를 받으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지은 죄가 있다면 함께 지은 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내가 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누군가의 증언만으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체포 이후 구속되고 이제 곧 기소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로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안들은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 될 일인데 지금 현재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 자체를 아예 전면 차단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인 것처럼 보이고 예.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 민주당도 거의 한 배를 탄 것처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과연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책임을 질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유명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네.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면서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이 이제 안 통한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게 수사의 방향일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빠져버리고 검찰의 문제 또 이를 바라보게 되는 또 다른 정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게 되면 죄를 지으려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당기는 것 아니냐. 예. 과거 이제 특검 문제도 얘기하시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규 씨의 발언이 워낙 많은 터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끌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유동규 씨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범이라면 그 내용들을 찾아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런 일들이 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아마 된 것 같더라고요. 성남 FC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 건입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의 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축소 수사, 은폐 수사처럼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검을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순차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특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끄집어서 물타기 하게 되는 발언들을 오히려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야당 대표의 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노린 수사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특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내가 수사받고 있는 곳을 고르듯이 쇼핑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이 그냥 주변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입니다. 예. 지금 긴급체포돼서 구속된 김용 부원장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갑자기 특검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결국 법안을 통해서 특검법이 처리가 되게 될 텐데 가장 강력한 의석의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과 입김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들 마음대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게 되는 건 수사를 회피하고 시간 끌고 지연 전략을 피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세간의 비판,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한마디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검법은 뭐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때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보태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김용 부원장은
그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 정치 검찰로 인해서 증거가 조작된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MB 정부 때 한명수 전 총리라든지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관련된 증거들이 조작돼서 그런 세간에 막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그런 진행들이 일련의 진행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검찰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유동규 씨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3일 날 구속해서 10월 20일 날 석방했거든요. 그 석방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데다가 383일 동안 그 검찰과 수사관 400명이 대장동 수사에 달려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런 것도 기소도 못하고 각상도 그 의원 아들을 퇴직금을 받은 50억에 대해서만 지금 기소가 되고 나머지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법 대선 자금을 줬다라는 거로 바뀌면서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석방을 왜 유동규 씨를 석방했는가에 대해서 석방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라. 라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가 하는 발언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사화시키고 이렇게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의 정치 검찰들이 피의 사실들을 언론에 흘려갖고 하는 그런 것들과 아주 유사한 그 행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상태로서 지금 현재 있는 객관적인 사실 혹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과거 2017년도, 16년도 때 국정농단 사건 고영태 씨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건 핵심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고영태 씨를 의인이라면서 칭송하고 함께 사진 찍고 했던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동규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 칭하거나 유동규 씨를 대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유동규 씨가 나와서 본인이 경험하고 겪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론이 앞다퉈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죄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본인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진실 규명의 시간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대강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내일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시정연설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피켓팅하면서 그 침묵 시위하고 야유 보내고 막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니 이 XX라고 그거를 민주당을 지칭한다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분한테 그런 국회와 시정연설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표명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오면은 이제 피켓팅을 들고 침묵 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그 제1야당에 대한 그 강제 침탈성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시에 다시 이제 의총에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제 결정될 그런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야당 당사를 이렇게 침탈하는 것은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원님 덧붙여주시죠. 네, 야당 당사가 아니라 뭐 당사 내에 입주해 있는 민주연구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시정연설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의 예산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 속에서 민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행위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내용들을 차분하게 들어보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야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 묶음처럼 묶어내는 것 옳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근거로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그 논란의 발언을 또 끄집어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비속어 논란이 또 국회를 향한 게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 가지의 주장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비속어를 국회에다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바이든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중적 모순된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잡아서 끊임없이 이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충분히 비판할 만큼 한 얘기를 다시금 또다시 끄집어서 지금 시정연설 대목까지 같이 엉겨지는 건 전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민생, 경제가 정말 힘든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야가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만 해도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이 XX는 명확하게 민주당을 지칭한다고 홍보수석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야당하게 이 XX라고 얘기하고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야당에서 먼저 협치하자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안 하는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 각종 그 국정 참사들을 덮고 그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을 좀 많이 하려는 그 의도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주장들을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해서 오는 답변들은 오히려 더 그 강대강의 그 전국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들만 되돌아오니까 더 답답한 그 상황이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묶어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가장 선명한 것은 자진이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리즈 총리가 4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들인데 그런 방식이 있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내란 죄로 이렇게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다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 역시도 김혜영 전 의원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맞서야 될 때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내부 총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구를 이재명을 향해서는 안 되죠. 그 총구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야지 올바른 방향이죠. 번지수를 전 잘못 짚은 거라고 보고요. 네, 대변인께서도 내부 총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이 검찰의 2차 그 침탈성 압수수색 때문에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제 뭉쳐졌다라고 보고요. 김혜영 의원은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이제 한 분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인데
그 국민의힘도 뭐 유승민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네.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지금 뭐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혜영 전 의원 한 분이 얘기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당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좀 외화시키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윤석열 검찰의 사정 정국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김혜영 전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불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수사 상황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김혜영 전 의원도 현재 나와 있는 언론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른바 실현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를 같이 지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같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만약 단죄가 진실로 일어나게 되는 순간 얼마 시기가 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몸처럼 얽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두고 논쟁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수사 상황을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모색을 하게 될지 민주당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군 일부 무기체계가 낡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실전 배치된 130mm 다연장 로켓 구룡은 군이 보유한 18문 가운데 17문이 지난해 기술검사에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차례로 도입한 다연장 로켓 MLRS도 상당수 기준 수명인 25년을 넘겨 임무 수행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230mm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식대는 물론 웨딩홀 대관비와 꽃값까지 수백만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결혼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최근 예식장 비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봤던 것보다 식대가 2, 3만 원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년보다 올랐어요. 지난 반기보다 식대는 이만큼 좀 더 올랐어요 정도의 설명밖에 못 들어서 사실은 좀 인기 있는 웨딩홀들의 경우에는 좀 갑질당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A씨와 같은 예식장인데도 불과 4개월 차로 500만 원을 더 낸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업체는 올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 기준을 모르는 예비 부부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결혼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해에 본 가격과 다르다, 예산을 한참 초과했다 등 한숨 섞인 게시글이 줄을 잇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예식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내년 9월 하객 200명 기준 3천만 원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곳만 해도 식대가 지난해 7만 원 초에서 2, 3천 원이 더 올랐습니다. 업체는 오늘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더 오를 계획이라 아직 오르기 전 가격이긴 해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계약하시는 게. 다른 예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한 예식장은 지난해 6만 9천 원이던 식대를 올해 8만 9천 원으로 30%가량 올렸고 다른 곳도 5천 원 이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식대가 5만 원대인 예식장은 씨가 말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객 인원수 250명 기준, 적게는 40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인상이 된 웨딩홀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한 500만 원 정도는. 하지만 식장별로 가격을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예식장이어도 시기나 요일, 시간대별로 식대와 대관비가 천차만별이고 방문 상담을 받아야만 정확한 비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상담 구조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결혼 비용으로 예비 부부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BRT라고 부르는 간선 급행버스는 신속하고 정시에 도착한다는 장점 덕에 선진 교통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차례로 개통하고 있는데 막상 살펴보면 일반 광역버스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운영이 활성화된 BRT 간선 급행버스. 일반 버스와는 달리 우선 신호를 받아서 마음껏 속도를 내고 각 정류장에도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두 차량을 연결하는 굴절버스를 도입해 많은 인원을 태우기도 합니다. 정체 없고 대량 운송 가능한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도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지금은 2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예정 사업비까지 최소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형태에 따라 절반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실태는 어떨까? 취재진이 우리나라 3호 BRT인 인천 청라 서울 화곡 노선을 타봤습니다. 굴절이 아닌 일반 버스 차량인데다 건널목과 교차로마다 멈춰 섭니다. 전용 신호가 있기는 한데 우선 신호를 받지는 못해서 신호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일반 도로와 신호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버스 우선 감응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BRT의 신호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선 바로 옆에 공원 산책로가 자리 잡은 곳도 있습니다. 전용 차선이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 입체화되지 못해서 쌩쌩 달리기는커녕 사고가 빈번해 기사들에게는 긴장 유발 구간입니다. 지금은 또 지금 공원 관리한다고 사람들 조경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게 많이 하거든요. 일들을. 그게 제일 많이 위험하죠. 여기부터 전용 차선이 끝납니다. 이제부터 2.5km 구간은 이렇게 일반 차선에서 다른 차량들과 정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용 차선이 마련 안 된 구간은 전체 노선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운행 시간 3분의 1을 잡아먹습니다. 이처럼 전국 BRT 가운데 굴절버스 도입률은 11%에 불과하고 우선 신호를 도입한 상용 노선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선 신호를 도입해보니 일반 차로 지정체가 너무 심해져서 경찰에서 난색을 보인 겁니다. 결국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일반 광역버스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BRT. 대표적인 4개 노선에서 대전 한 군데 빼고는 각각 50억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소한 BRT 신호를 오해하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릅니다. 우선 신호가 없는 BRT는 버스 전용 차량에 불과합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 아니라 좀 더 큰 시내버스인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내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BRT 도입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국토교통부는 우선 신호를 적용하는 슈퍼 BRT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부천대장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 현행 노선 정상화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멈췄습니다. 악천후 속에 착륙을 3차례나 시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사고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7분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3일 오후 6시 35분 출발해서 세부 막탄 공항으로 향한 A330 여객기가 현지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한 것입니다. 이 여객기는 악천후로 인해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 끝단에서 250m가량 벗어난 수풀에 멈춰 섰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착륙과 정지 과정에서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승객들은 여객기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했고 현지 호텔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네, 승객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증언이 좀 나왔습니까? 예,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들은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급박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탔던 김모 씨는 비행기가 조금만 더 미끄러졌어도 활주로 넘어 민가를 덮칠 뻔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중인 김 씨는 태교 여행을 위해 남편과 함께 세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씨는 비상 착륙할 예정이니 승무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는 등 기내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지하는 듯하자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순간 기체가 돌연 굉음을 내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5초 이상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다음 비행기 전체가 정전되고 매캐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기내에 불이 붙은 곳이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공포에 빠진 승객들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코노미석 비상탈출구를 열어 미끄럼틀을 편 뒤 승객들을 차례로 탈출시켰습니다. 무사히 기체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혹시 모를 폭파 위험 때문에 비행기에서 먼 곳으로 이동했고요. 이들은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숙소에 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구글맵을 켜보니 비행기가 공항 끄트머리까지 와 있었고 활주로에 빗물이 가득했다며 그야말로 재난영화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원인은 나왔습니까? 예,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당국과 국토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활주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기장은 착륙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왔고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서 2차례 착륙 시도 과정에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객기는 사고 이전 2번의 착륙 시도를 했지만 악천후로 인해서 착륙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차례 착륙 실패 이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바퀴에 충격이 가해져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주로 상태나 기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공항과 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현지 사고조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세부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라고 하는데 현재 운항은 가능합니까? 예, 활주로가 한 개뿐인 세부공항은 현재 활주로에 대한항공 4호기가 여전히 있는 상태여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오늘 오후 2시쯤 공항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공항에 4구 여객기를 옮길 대형 크레인이어서 운항 재개 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여객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대체 항공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세부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지네어 항공편이 인근 클라크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의 항공편 출발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운항 예정인 지네어와 에어부산의 세부행 항공편의 경우 현지 공항 상황 등을 고려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운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 국내 항공사들은 세부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승객의 귀국을 위해 인근 공항에 항공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탑승객과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년임을 확정하고 지도부도 자신의 측근 일색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리창과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저진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는 시진핑이 2002년에서 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때 비서실장격인 저장성 당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맡은 핵심 측근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 다음 날 신문 6개면 가운데 3개면에 관련 소식을 할애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4일 일면에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 전문과 함께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를 받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앞날을 축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재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시 주석의 3년임은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과 중국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한 친선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혼자 출마해서 총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It's true that Mr. Speaker, I want to thank everybody here and hasta la vista, baby. Thank you. 자리에서 물러난 지 7주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지가 있지만 출마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불출마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수당 대표 출마 자격인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 유력 인사의 비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But this isn't the time for Boris's style. I mean, I'm afraid the trouble is because of the privileges vote, Boris would be a guaranteed disaster. 트위터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의원 150명을 확보해 노동당 대표 단독 입후보와 당선, 총리 직행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먼저 출마했던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는 지지의원이 30명 아래여서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But actually, if you look at that support and you look at the approach that he's taken, I think he's the person to take us forward. 수넥이 총리에 오르면 영국 최초의 비백인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로 42살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와 초호화 학력, 억만장자 장인 등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입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맞춤 정장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최악인 영국의 경제 상황과 검증되지 않은 실력 등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또다시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고는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체감온도는 12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내려진 10월 대설주의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그리고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에서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